대개는 내가 먼저 엎드린다고 해서 상대방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 위치에 머무르게 되면 상대적인 갑이 되어버리죠. 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그 상대방은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만하네? 그럼 만만하게 해도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대해 있어서 나에게 너무 과도한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무작정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바쁘다, 너무 바쁩니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적절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해나가면서 이런 관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하면 나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관계에 있어서 좀 수위 조절을 해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죠. 내가 먼저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관계,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평행한 관계에서 내가 먼저 엎드리게 됐을 때 상대방도 같이 엎드리게 되면 그림이 예쁘죠. 굉장히 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대개는 내가 먼저 엎드린다고 해서 상대방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 위치에 머무르게 되면 상대적인 갑이 되어버리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그 상대방은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엎드리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이 사람이 만만하네? 그럼 만만하게 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본인의 어떤 자기애적인 성향을 나에게 투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대해 있어서 나에게 너무 과도한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무작정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엎드리기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배려해야 될지의 어떤 관계의 수위 조절을 자꾸 반복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절대로 웃으면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엎드린다고 잘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관계 수위를 조절하면서 하나 던지면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내가 고민해보고 나도 반응을 하고 한 식의 찬찬히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멘트들도 조금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바쁘다, 너무 바쁩니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적절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해나가면서 이런 관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하면 나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 거짓말은 하셔도 되고 오히려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경계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경계 설정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공격적이 되지 말고 좀 수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상대방이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정중하게든 아니면 과격하게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애매한 경계의 영역에서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두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불편하면 어쩔 줄 몰라서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뇌가 자꾸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조금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화해를 해야 되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자꾸 고민하다 보면은 관계에 있어서 애매한 영역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 라는 내용들이 뇌에 자꾸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에 더 취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경계 밖의 영역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대신에 거기에 너무 깊게 몰입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도둑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썼던 어른의 태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에너지 도둑은 정의를 하자면 내 주변에서 존재하면서 항상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주변에 몇몇 분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상 타인을 아래로 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다른 이들은 내 삶의 들러리 역할이다 라는 분들이죠. 되게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함부로 말을 해놓고 행동을 해놓고 난 뒤끝 없어 그러면 막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고 남의 상처들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의심의 달인입니다.
의심병이 과한 사람도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잖아요. 혼자 지레짐작해서 나의 표정이나 태도나 행동들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면서 자꾸 몰아붙이죠. 매사 확인하려고 들고 자신의 불안을 우리한테 투사하면서 자꾸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하면 아무리 맷집 좋은 사람도 근거 없는 비난 자꾸 듣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매사가 뭐 아니면 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1등 아니면 꼴찌, 성공 아니면 실패, 최고 아니면 최악, 세상을 흑과 백 두 가지로만 자꾸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가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마치 벽이 되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대화하는 내내 피로감이 자꾸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은요, 오로지 자신만 이해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정서적 이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만 이해받기를 바라는 반면에 타인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자신이 먼저이기를 바라고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불편해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예 미숙한 투정과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도 상대방의 힘듦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불편할 것을 걱정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로남불, 자기합리화의 달인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지만 남이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에 대한 잣대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굉장히 높고 좁은 그런 기준들을 자꾸 들이대려고 합니다. 상대의 실수에는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완고한 그런 엄격한 재판관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네 편과 내 편을 자꾸 가르는 편가르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에너지 도둑들은 유치한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집단 안에 숨어서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만 인식하는 아주 미숙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플리팅이라고 편가르기라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주 미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네, 에너지 도둑들이 주변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즐겁게 실컷 나누고 나서도 돌아서면 좀 기분이 찜찜해지는 경우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게 계속 좀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에너지 도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연인이나 또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다니는 학교나 스마트폰 메신저 안에서 친구들이 속한 어떤 단체 대화방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들이 마치 나한테 피해주는 것이 마치 그들의 권리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네가 이렇게 느끼는 건 네가 못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에너지 도둑들을 만나게 되면 일단 멈춰서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 마음의 안테나를 좀 더 돌려서 찬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는 적절하게 경계를 두고 잘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 바뀌질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바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 스스로가 나의 문제를 인지하고 노력을 자꾸 반복해서 했을 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타인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어떻게든 내가 너무 손해를 보면서까지 타인의 마음을 돌리고 바꾸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통제 밖의 영역을 자꾸 건드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내가 더 힘들어지게 되고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잘 관찰하고 살피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대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또 불편함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이것이 조금 참다 보면 다른들의 주의를 돌려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나가는구나 하는 경험들을 반복해서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하는 것은 미끌미끌한 비누랑 똑같거든요. 살짝 쥐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쥐려고 하다 보면은 손에서 금방 빠져나가 버리죠. 너무 집착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어린아이의 귀에 대고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매일 이렇게 매일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계속해서 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고 숨으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람들과 단절되게 되고 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그 아이는 결국 나 진짜 바보 멍청이 맞나 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이 단단해지게 되고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이는 원래부터 바보 멍청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존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애매모호한 정보를 좀 처리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이고 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나름의 어떤 윤곽과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꾸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타고나길 못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를 잘 살피고 나를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네, 낮은 자존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먼저 좀 들여다보면요. 자존감은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또 자신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는 건 내 자신과 삶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자존감이 낮으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내 자신의 삶을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자꾸 타인의 눈치를 보고 뭔가 달라붙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 타인 뜻에 휘둘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이 나타나게 되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리적으로도 낮은 자존감은 대인기피라고 불리는 사회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내가 타고난 기질과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이것이 혼합되면서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타고난 기질 위에서 여러 경험들이 더 씌워지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관점 같은 것이 생겨나는데요.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스키마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스키마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스키마도 있고 부정적인 스키마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이런 스키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국 학습된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못나게 보는 스키마도 결국 학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낮은 자존감이 학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학습이라는 단어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학습은 계속해서 새롭게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일 거고요. 그런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자존감을 새롭게 덮어쓰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어린아이의 귀에 대고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매일 이렇게 매일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을 아마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인식이 생긴 후부터는 계속해서 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고 숨으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람들과 단절되게 되고 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그 아이는 결국 나 진짜 바보 멍청이 맞나 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이 단단해지게 되고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이는 원래부터 바보 멍청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생겨난 관점이 점차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대부분은요. 청소년기에 이런 스키마가 생겨나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같은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 자꾸 반복하게 되고 좋은 경험보다는 내 스키마가 그러하다 혹은 내가 바보 멍청이다라는 그런 경험들만 자꾸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점 자가 증식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과 감정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그 관점과 캐릭터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존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한 자존감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일단 좀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키마가 생겨나는 시간은 대개 살아온 삶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수십 년 정도의 과정이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꾸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서 고민을 자주자주 해보는 그런 단계. 두 번째는 이전과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서 자꾸자꾸 새로운 경험을 해나가는 단계. 이 두 가지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존감을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알아차리고 이해해 나가는 단계에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을 자주자주 하라는 겁니다. 읽기나 간단한 기록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요. 요즘 스마트폰 앱을 조금 뒤져보면은 예쁜 앱이 너무나 많죠.
기록하기 쉽고 또 틈만 나면 알람을 울려서 기록하세요라고 이제 뭐 알람을 띄워주는 그런 앱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기록해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객관화를 좀 도와주게 되고요. 또 자신이 일상에서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부여하게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칭찬일기를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요. 근데 칭찬일기 쓰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칭찬할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회사를 지각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한 거리거든요. 그럼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고 과제를 정해진 시간 내로 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죠.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내가 해나가는 행동과 삶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들 를 만들어가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경험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당신이 살아온 삶과 반대로 살아보세요 라는 주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상처를 많이 입은 우리의 뇌는 어항에 흙탕물이 자꾸 떠다니는 상태가 똑같거든요. 어항에 흙탕물이 떠돌아다닐 때 이것을 다시 맑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가라앉게 되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맑은 물을 새롭게 부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이미 형성된 자존감의 회로에 자꾸 끼워 넣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은 점차적으로 자꾸 희석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뇌과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는 플러스는 잘하고 마이너스는 잘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억은 저장이 되지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자존감의 경험들 같은 것들이 계속 누적은 되지만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새로운 경험들,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들, 이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내 뇌에 활성화가 생기게 되고 또 내 삶의 저변들이 점차 넓어지게 되면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경험은 꼭 성공적일 필요만은 없습니다.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실패의 경험들도 의미 부여하기에 따라서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들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자존감 극복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의 다양한 면을 자꾸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못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내가 약한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런 반응이 왜 생겨나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됨으로써 나의 불안감이 떨어지게 되고 나에 대한 비난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줄어들게 되죠. 더 나아가서 안쓰러움과 자기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꼭 자신에 대한 과한 합리화다, 정신승리다, 네가 못난 것을 변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하지만 자기 연민은 절대로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불안정한 정서들이 회복된다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연민을 높이는 치료 방법들도 또 함께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차리려는 연습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여러 면을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거리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마음을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면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불편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게 되죠. 오히려 또 멀리서 바라보게 될 때 좀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현재 느끼는 불편함이 지금은 불편하지만 내 삶 전체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더 잘 인지하게 되면서 수용의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핀다는 것과 집착하다는 것이 일단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 과거를 살피는 것은 나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되게 과거를 살피려고 하지 않고 집착하려고 하죠. 계속해서 과거를 곱씹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그 친구 탓이야 라는 식으로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자꾸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우리의 과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과학 얘기를 잠깐 하면요. 뇌는 애매모호한 정보를 좀 처리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원신들이 저 멀리 보이는 흐릿한 그림자가 나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작은 동물인지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함은 기본적으로 변형계에서 불안감을 자꾸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이고 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나름의 어떤 윤곽과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꾸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타고나길 못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를 잘 살피고 나를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낮은 자존감이 결국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 다시 선택하라면 아마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되어서 학습된 것이고 이것은 내가 못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나와 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미움에서 안쓰러움으로 그리고 비난에서 나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이런 감정들이 점차 변하게 됩니다. 지쳤다고 느낄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 무기력감 같은 힘든 감정에 보통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이 힘들다고 느껴질 땐 사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고 몸과 뇌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의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는 것 같은 피로감이나 두통, 또 전신이 쑤시고 결리는 느낌, 또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지친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평소보다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일을 많이 미루게 되고요. 일이 많은 것보다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일이 좀 부담이 되네 라고 시작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라고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점차 우물을 파고 점차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한번 파고 들어간 구덩이에서 잘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해야 될 것을 분류하고 당장 뭘 할지 결정 내리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불안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변형계를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당장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좀 지긋하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인지를 자주자주 분류해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주 적어보면 좋습니다. 적다 보면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 주목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본인이 지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쳤다고 느낄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 무기력감 같은 힘든 감정에 보통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이 힘들다고 느껴질 땐 사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 반응은 생각보다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고 몸과 뇌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와 몸이 먼저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이런 식의 감정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을 몸이 먼저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번아웃뿐만 아니고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 염려와 걱정 같은 여러 증상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몸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심해지기 전에 이전과 다른 몸의 변화가 있다면 사실 우리의 뇌가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이다. 조심해라고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는요, 대부분 몸에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피로감이나 두통, 또 전신이 쑤시고 결리는 느낌, 이런 느낌들로 시작이 되고요. 또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지친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으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우리 몸이 흥분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교감신경계는 원래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간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 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휴 하고 한숨을 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자주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인지 기능도 한개 떨어지게 되는데요. 무엇을 하는 데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거나 자꾸 아니면 집중을 못하게 되거나 몰두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평소보다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일을 많이 미루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내가 너무 지친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몸의 신호를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그냥 지쳤다라는 것 이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이런 정신과 질환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아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다. 너무 일이 과다하게 많아서 치여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물론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실은 일이 많은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일이 많은 것보다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일 자체에 대해서 정서적 부담감과 불안감 같은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 말 그대로 다 타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이 많기보다는 일에 대해서 과하게 고민할 때 번아웃이 잘 찾아오거든요. 일에 대해서 2차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도 번아웃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번아웃이 올 때는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일이 좀 부담이
부담이 되네 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라고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점차 우물을 파고 점차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인간의 뇌의 특징이 있는데요. 되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한번 파고 들어간 구덩이에서 잘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인간의 뇌는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일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걱정 같은 것들로 더 깊게 빠지게 되면서 번아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필요한 작업은 인지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좀 뭔가 늪에 빠지고 있다. 한 가지 너무 과하게 몰두하고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자꾸 반복적으로 주의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되게 하는 쉬운 선택은 집에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생각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히려 그 생각을 반추하고 곱씹으면서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하죠. 사람 만나거나 편한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가보거나 원래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몸과 좀 친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로감과 고통이 나한테 꽤 많이 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신호가 나한테 왔을 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스트레칭도 하고 몸의 감각들을 느껴보는 연습들이 도움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건 요가를 좀 해보거나 요가하면 이제 좀 힘들긴 하지만 몸의 감각들을 좀 더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명상 같은 것들도 배워보시면 내 몸의 감각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들이 정서적 스트레스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금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잘 하시는 거, 잠 잘 자는 거,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면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 드시고요. 좀 더 건강한 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결국 내 몸의 어떤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일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번아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을 분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분류하냐 하면 이 일을 가지고 당장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좀 지긋하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인지를 자주자주 분류해 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주 적어보면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되게 머릿속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되게 한 두세 가지 정도까지만 생각이 안 날 텐데 적다 보면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적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뇌과학에서는 해야 될 것을 분류하고 당장 뭘 할지 결정 내리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불안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변형계를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정도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번아웃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을 자꾸 미루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쳐있으니까 하기 전에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큰 덩어리를 사실 크진 않습니다. 크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큰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인지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을 다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을 하면 불안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시작할 엄두가 잘 안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하나씩 시간 좀 들여서라도 조금씩 이거를 좀 상승시켜 나가는 상승곡선을 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이 책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한번 끝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계획은 어떤 거냐면 일단 몇 시에 어디 가서 앉아 있을지부터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 전체를 생각했을 때 아주 초반부에 어떻게 하면 시작할지,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 같은 것들, 혹은 내가 일을 시작할 만한 환경 같은 것들 잘 조율해서 첫 번째 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는 것,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러면서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과정들은 결국 내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몸을 안정화시키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대개는 몸의 변화와 함께 오거나 아니면 마음의 변화보다 몸의 변화가 먼저 앞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체적인 건강과 운동 같은 것들이 정서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운동과 활동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실은 논문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 10개 중에 한 9개 정도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마음의 본질에 대한 원칙은요. 삶에서 오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심리학계에서는 예전에는 생각을 바꾸고 어떤 삶의 고통을 바꿔나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바꿔보자라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뭔가 생각을 바꾸고 고통에 대한 인지를 바꾸고 뭔가 부품을 바꾸듯이 바꾸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고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얀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릿속으로 하얀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머릿속에 떠올리셨나요? 그 하얀곰에 대해서 이 하얀곰을 이제는 좀 지워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과연 그 하얀곰의 모습이 지워질까요? 아마 잘 안 지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안 지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자꾸 강요를 한다면 지워보세요, 지워보세요. 아니면 지우지 않으면 혼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하얀곰의 이미지가 지워지기는커녕 더 증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무언가 불편한 것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런 것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번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의미 부여해야 되고 삶의 불편함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줄다리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 팀이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한쪽이 지게 되면 구덩이로 떨어져 버리죠. 우리는 지금 고통이라는 괴물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고통과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뿐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정답은 줄을 내려놓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될 겁니다. 더 이상 그것과 싸우려고 힘을 쓰지 말고요. 물론 괴물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그 불편함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되 그것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내 삶을 훨씬 더 넓은 다른 영역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툼보다는 수용으로 가는 것이 현재 심리학계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로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상담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한 말을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돌려주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말 했던 게 이런 의미였고 이런 말 했던 게 이런 감정으로 한 거구나. 내가 현재 상태가 이런 감정 상태구나라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기나 이런 주기적인 기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세하게 일기를 적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날 있었던 한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때 느꼈던 생각 같은 것들을 자주자주 기록하는 기회를 가져보면서 내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지하고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트라우마가 삶에 끼친 영향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 과거에서 점차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무력감이 자꾸 반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그 일을 실패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면서 학습된 무력감이 생겨납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아시다시피 만성적인 우울감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력감, 낮은 자존감, 우울감 같은 것들이 뒤섞이게 되면서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거나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 더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 그 기억을 반추하게 되고 곱씹게 되죠. 2번째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자꾸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이야기되어져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될 때 결국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트라우마나 정신적 외상을 겪으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겪는 게 3가지 증상을 보통 겪습니다. 첫 번째가 재경험입니다. 재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그 생각과 상황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자기 전에 이불킥을 하는 정도에서 아니면 당시 그 장면이나 그 사건을 매 순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생각을 자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떠올릴 만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기만 해도 그 트라우마를 겪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혹은 꿈을 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광기억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섬광기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순식간에 마치 불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내가 그 과거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가서 굉장히 좀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재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이런 영상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전쟁을 겪었던 퇴역 군인이 미국에서 평화롭게 지내다가 멀리서 갑자기 어떤 큰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차 뒤로 숨어서 총을 겨누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역시 그때 섬광기억이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회피입니다. 회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하는 거거든요. 크게 장소를 피하는 경우와 내 감정을 피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나타나게 되고요. 장소를 피하는 경우라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혹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을 다 피하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다면은 그 사고가 났던 곳을 피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사거리라면 사거리를 다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감정에 대한 경우도 그 사건 이후에 여러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게 됩니다. 부분적인 기억이나 생각들도 과하게 억압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마치 그때의 기억이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짜 없어진 것은 아니고 느낌으로 둔감해지는 것 뿐이지 몸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과잉각성입니다. 항상 과민해져 있는 거죠. 몸의 교감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이 자주 나고 잠드는 것도 어렵고 자주 깨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수면 같은 것들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그리고 화가 나 있죠. 작은 소리에 대해서도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를테면 힘들었던 상황이 떠올라서 자주 회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과거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점차로 더 과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그런 복합적인 증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승나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PTSD라고 하죠. 그런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삶에 끼친 영향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다시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삶에서 자꾸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신 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 다신 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서 점차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급기야 무력감이 자꾸 반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그 일을 실패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면서 학습된 무력감이 생겨납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아시다시피 만성적인 우울감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력감, 낮은 자존감, 우울감 같은 것들이 뒤섞이게 되면서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과민해지거든요. 주변의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겪었던 사건들을 더 이상 나는 경험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화를 버럭 내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고 사람이 남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누군가 연결되어 있던 느낌에서 벗어나서 점차 단절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혹은 극단적인 대인 기피로 빠져서 삶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와 애정과 사랑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드리는 것을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일상의 루틴을 트라우마를 겪고 내 잠시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원래 하던 일이 있으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아니면 원래 하던 학업이 있으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어떤 자국도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동굴 안에 가만히 집안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더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안에 가만히 있거나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은 점차 그 기억을 반추하게 되고 곱씹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과 다시 연결되려는 시도를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기억과 감각에 초점 맞춘 시간들은 점점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정신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자꾸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이야기되어져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트라우마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다만 트라우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은 트라우마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과거에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억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기억을 반추하는 것에서 점차 시간 지나고 회복이 되면서 그때 일이 나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현재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 라는 식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될 때 결국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억은 순간순간 떠올라서 나를 괴롭게 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의 변화로 인해서 나는 현재의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저장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순간의 맥락이나 그 기억을 말하는 순간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따뜻하고 온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과 함께 트라우마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때는 더 이상 그 트라우마의 기억이 나에 있어서 끔찍한 일이거나 슬픈 일이 되지는 않겠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자꾸 나누게 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억들이 다시 머릿속으로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된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다시 저장이 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트라우마가 바로 극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자꾸 이야기되어져야지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상의 작은 성취를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이제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는 삶에 대한 좌절감과 막막함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좌절감이 압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고 지워나가는 연습들을 자꾸 반복해서 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가서 누군가 만나는 것이 싫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만나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카페라든지 도서관에 가서 그냥 노트북과 책을 들고 가서 한두 시간씩이라도 앉아있다가 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귀찮고 주저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안고서도 나가는 것이고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것이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생각을 자꾸 반추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씩 성취감과 안정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겪고 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말을 잘 안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겪은 뇌에는 뇌의 브로카 영역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말을 좀 더 유창하게 하고 말을 잘 해내게 만드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의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뇌의 연구를 해보면 트라우마를 겪고 난 후에 그 뇌의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말을 더 안 하게 되고 말도 안 하게 되니까 그 영역이 더 활성화가 떨어지게 되면서 더 말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회상을 자꾸 함으로써 그 영역을 자극을 주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쓴 책인데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어른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서툰 어른들을 위로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거든요. 저도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성장하게 되고 마음은 되게 조금씩 그 갭을 메워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성숙한 관계란 어떤 것인지 내 자존감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지 또 만족스러운 삶에 대해서 안정된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공허한 느낌이 드는 제 나이대 30, 40대의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부족한 능력이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의 힘든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단 열심히 현재를 볼 것이고요. 또 능력이 닿는 대로 영상도 찍고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책 등을 쓰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저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스터디원 구독자분들께도 마음의 위로와 위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